한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할 문자이며 결국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주장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이 예측이 점차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 출신의 한 언어학자가 40년이 넘도록 한국어만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왔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이클 앤더슨 교수는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부터 일본어, 중국어까지 20개가 넘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탁월한 언어적 재능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걸쳐 몰두한 언어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1983년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호처럼 보였던 이 문자 체계는 면밀히 살펴볼수록 수학적 공식과도 같은 논리성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언어 시스템이다. 라는 깨달음은 그의 인생 궤적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한 언어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한국어의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5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지만 주변에서는 주로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와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어릴 적부터 언어에 깊은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놀이나 만화책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책 속에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자를 탐구하는데 더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세계 각국의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저는 특히 낯선 문자로 쓰인 책들에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어가 지닌 형태와 소리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최초로 배운 외국어는 스페인어였습니다. 스페인어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고 저는 곧 간단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유럽의 여러 언어들을 차례로 학습했습니다.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까지 익히면서 언어의 구조와 계통을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아랍어와 러시아어를 접했고 대학 입학 무렵에는 20개 이상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 문법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저에게 언어 학습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한 사회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통로였습니다. 언어를 통해 그 나라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저에게는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일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학업 과정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언어는 당시 미국에서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던 동아시아 언어였습니다. 일본어는 영어와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달랐지만 나름의 질서를 갖추고 있어 분석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중국어는 성조와 한자 시스템의 조합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학부 과정 내내 한 번도 한국어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어에 관한 학술적 연구도 거의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혹시 한글이라는 문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형태의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형을 닮은 글자와 사각형, 그리고 다양한 직선이 조합된 특이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인데 내가 연구해온 일본어나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낯선 문자를 주시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언어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문자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저는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된 문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소리와 문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책상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실존한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수많은 언어를 학습해왔지만 한글처럼 문자 체계가 과학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어의 가나나 중국어의 한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문자 체계였던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창조된 문자라는 점에서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자료를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직면한 문제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 시대였기에 한국어를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도 한국어 관련 서적은 단 2권뿐이었고 기본적인 문법서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가진 언어라면 그 언어 자체도 분명 독특하고 깊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을 거야.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직접 한국으로 가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3년,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을 알렸을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이라고? 차라리 일본어나 중국어를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구나. 어머니도 상당히 걱정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낼 생각이니? 아는 사람이라도 있니?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혼동할 정도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걱정하면서도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한국어 기초 교재 한 권과 사전 한 권만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1983년 여름, 제가 김포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방에서 빠른 속도로 오가는 한국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간판과 표지판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문제는 글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글 자체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미국을 출발하기 전 나름대로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몇 가지 기본 문장은 외웠지만 공항에서 길을 묻거나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태원 가 주세요. 영어가 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시 한국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몇 번의 손짓과 지도를 가리키는 노력 끝에 겨우 택시에 탑승하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무작정 찾아왔는데 이 낯선 도시에서 과연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에 나서자마자 수많은 자동차, 빠르게 움직이는 인파, 끊임없는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수출 100억 불 달성과 같은 경제 성장 구호가 붙어 있었고 버스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변화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한옥과 비포장도로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공사장 옆 좁은 골목길에서는 사람들이 재래시장과 포장마차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으며 손수레를 끌며 장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빠르게 움직였고 버스는 정류장에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승객들이 뛰어오르곤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었지만 발전 속도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최첨단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저는 한국어를 배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환경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과 대학 강좌가 많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면 직접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통해 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도서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점을 돌아다니며 한국어 교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된 한국어 교재는 두세 권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만 간략히 정리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머나먼 한국까지 왔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어를 배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외국인들이 모이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국 출신의 선교사 존과 로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존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선교사들이 다니는 어학당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가 소개해준 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선교사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들에게는 한국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존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연한 기회로 선교사들과 함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학당에서는 발음, 문법, 회화 등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저는 그곳에서 진정한 한국어 학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한글 필기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손으로 쓰는 법과 자연스러운 필체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쓰도록 지도해 주셨고 처음으로 한국어의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복잡한 문법과 존댓말 체계였습니다. 아는 동사가 있는데 왜 합니다, 해요, 하세요, 하십니다처럼 여러 형태가 되나요? 제가 질문하자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존댓말 때문이지요.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나 지위에 따라 동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다양한 높임말 형태는 영어나 유럽 언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어나 독일어에도 존칭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언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구나.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까지 배워야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점차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한국인과 간단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과일을 사려고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사과 하나 주세요. 제가 어색하게 말을 건네자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 깊이 알아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8개월 동안 저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를 익히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어가 단순한 문법과 단어의 조합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 속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we는 단순히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나라처럼 더 강한 공동체적, 소속감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할수록 한국 사회의 정과 공동체 문화가 언어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다시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8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저는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이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를 전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의 매력을 알게 된 이상 이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는 미국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연구 자료도 부족했고
학술계에서도 한국어보다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언어야. 이 언어를 제대로 분석하고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어 언어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학까지 폭넓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은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적 체계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원본을 분석하고 15세기 한국의 언어적, 사회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학문적 모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과학적,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연구는 제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학문적 성취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논문을 쓰던 저는 머리를 식히고 싶어 하버드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광장에서 명준이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문학책을 펼쳐놓고 토론을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중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로 의견을 정리하던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말투, 깊은 눈빛의 그녀는 지금의 제 아내인 지수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문학을 연구하시나요? 지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 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꽤 잘하시네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최인훈의 광장과 박경리의 토지, 김승옥의 무진기행 같은 한국 문학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연구를 도와주며 함께 논문을 준비하고 보스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통찰력과 따뜻한 성품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학문적 동료를 넘어 더 깊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곧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니? 제가 부모님께 지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우리와 너무 다른 나라야.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거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가족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먼 나라였고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한국과 지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지수를 부모님께 직접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긴장했지만 큰 용기를 내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이 보스턴으로 오시는 날, 우리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한 차와 아름다운 부채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어머님을 위해 가져왔어요.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시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수는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불고기, 다양한 나물 반찬들이 식탁 위에 아름답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한 입 드셨고 이내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만든 거니?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손님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지만 저는 그분이 음식을 음미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한국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로서의 제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어 수업 신청자는 총 5명입니다. 행정 직원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수업은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학가에서 한국어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소수 언어로 취급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어가 배울수록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더라도 한국계 학생들을 제외하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어 강조하는 곳 폐강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때 지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문자나 발음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배워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법 규칙과 단어장을 암기하는 것보다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어 몰입 캠프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3주 동안 한국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완전 몰입형 학습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는 영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오직 한국어만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나요? 많은 동료 교수들이 야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어는 그 환경에 완전히 노출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법책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합니다. 캠프에서 학생들은 한국어를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익혀나갔습니다. 아침에는 한국 신문을 읽고 토론하고, 점심에는 한식 요리를 배우며 음식 이름과 조리법을 익히고, 저녁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학습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도 포함시켰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전통 한국 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를 즐기고 태권도 기본 동작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며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몰입식 한국어 캠프는 전통적인 언어 교육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은 언어는 문화의 일부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주간의 몰입식 캠프는 철저하게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학생들은 캠프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영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모든 의사소통은 한국어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엄격한 규칙에 당황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마치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한국 신문 기사를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물론 초보자들을 위해 어휘와 문법을 약간 단순화한 기사였지만 학생들은 실제 한국어 텍스트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재료 이름과 조리 용어를 배우게 되었고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김치를 담그면서 발효식품에 담긴 한국인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없이 한국어만으로 된 영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청취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는 간단한 감상문을 한국어로 작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화 체험 활동도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윷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혔고, 제기차기나 공기놀이를 통해 신체 부위와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태권도 수업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배우며 예의, 존중, 인내와 같은 가치관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단순한 학문이 아닌 살아있는 언어로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언어 학습의 지루함을 없애고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총체적 학습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본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라 이 학생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소통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주목할 언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1983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온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의문을 표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그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말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을 때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5명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동아시아 언어 중 주류였고, 한국어는 마이너한 언어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한국어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는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유럽,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왜 배우냐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냐고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단연 한류, 즉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한 인기였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의 음악,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엔 BTS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학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대중문화가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학, 철학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40년 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언어가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언어로 성장한 것을 목격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자로서 엄청난 보람입니다. 물론 한국어의 세계적 인기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는 매년 한글날마다 학생들에게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특별히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글이 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문자 중 하나일까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배우는 문자가
얼마나 독특하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과정과 원리가 문서로 정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그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자음과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가 존재했다니 정말 놀라워요. 학생들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목적은 단순 명료합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글의 가치와 철학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던 그 놀라운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학생들도 저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어를 배웠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언어가 단순한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장 구조와 어휘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국어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어 실력 덕분에 한국 기업에 취업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통 도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그리고 한국어가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한국어를 배우는 순간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테니까요.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위에서 계속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한글이 지닌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깊이, 그리고 한국어에 담긴 문화적 풍요로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한국어를 통해 세계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40년 넘게 한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궁극적인 이유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갈 원동력입니다. 여기까지 마이클 앤더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